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매주 이제 주말마다 그 종목 신청을 받아서 분석을 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드리다가 지난주에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못했고 이번 주에 다시 이제 2주 만에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을 보면은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조금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2차 전지들 좀 장기 투자를 해볼까 하고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막 빠지고 눌리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비중을 줄였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가져가야 되나 다시 반등을 할 건가 그런 궁금함이 굉장히 많아지는 지점 아닙니까?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고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기는 해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후로 시장 분위기가 계속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요동치고 있고 그 와중에 2차 전지들이 급등한 날에도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전지들이 왕창 빠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졌습니다. 일단 한 주 동안 변동성을 굉장히 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또 종목별로 다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지금 뭐 반도체 2차 전지가 또 잘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아마 전개될 거예요. 다 각자 다 다른 상황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계속 걱정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 내 포트폴리오를 어떤 종목을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빠졌을 때 불안하다. 그러면 10주 덜어내는 겁니다. 90주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하다. 그러면 80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10주나 20주만 남겨야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될 것 같으면 그냥 80, 90%를 덜어내는 거고요. 아니면 뭐 이 정도면 난 괜찮아. 여기서 더 사지 뭐. 그런 여유가 있다면 그냥 더 사는 거예요. 진짜로 결국에 주가를 예측해서 움직이는 것 너무 중요하고 또 빠른 대응이 또 이제 시장의 어떤 상승세를 탈 때는 수익을 늘리고 바닥으로 추락할 때는 손실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기도 어렵고 또 정확하게 그거를 뭐 재단하고 진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분위기가 또 이게 또 뭐 실력이라고 말하기에는 신이 아닌 이상 주가의 예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영역이고요. 결국은 잽싸게 옮겨야 되죠. 나의 행동을. 그게 이제 실력이라는 건데 올라갈 때 초반에 바로 잡아서 상승세를 쭉 타고 빠질 때 초반에 바로 버려서 손실을 줄이는 그게 바로 실력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는다는 것은 주가의 완전한 상승기가 아닌 이상 2020년 3월 이후 연말까지 이런 구간에서는 최대한 버티면서 줄이지 않고 비중을 줄이지 않고 가급적 늘려가면서 홀딩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했다면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구간에서는 최대한 수익이 날 때 빨리 수익을 실현해버리고 손실 구간에서는 잽싸게 던져서 손실을 줄이는 것만이 계좌를 온전하게 지키는 방법 그리고 최대한으로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던 건데 지금은 그러면 어떨까?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죠? 우리가 이제 금리 상황이 바뀔 거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우리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될지 기본적인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걸 예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큰 손들이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종목들을 그냥 다요. 그냥 다. 시총 상위주부터 그냥 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익을 실현해서 때마침 손실 구간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덜어서 내가 수익을 내고 현금을 들고 있자. 언제까지? 그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내가 그 방향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바로 그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가지고만 있어도 잘 가게 되면 어휴 다행이다 잘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추가로 폭락하게 되면은 으악 하면서 어떡하지 걱정만 어떡하지 걱정만 하다가 이 계좌가 다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매우 제가 금요일인가요? 영상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지점이에요. 정말로. 미국 증시가 아주 그 21선에 딱 약간 빠져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21선에 서 있기 때문에 하락 반전을 하느냐 상승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느냐 이게 이제 월요일 내일 아침 미국의 선물지수 보면서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방향성을 잡을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 있는 그런 구간인 거죠. 저는 이 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 이게 너무너무 그 와닿았고 읽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5종목을 이제 분석을 해서 제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다룰 종목 LNF입니다. LNF는 뭐 최근에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 걱정을 많이 안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일까? 양극활물질, 2차 전지용 양극활물질을 생산해내는 회사고 이 매출 비중이 100% 그냥 이것만 하는 회사입니다. 양극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극재. 에코프로 BM도 양극재, LNF도 양극재, 포스코 퓨처엠도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자, 밑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원자재의 대부분을 광물자원에서 추출함에 따라 국제 광물자원 수급에 따라 가격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분기 보고서, 아직 2분기 보고서는 이제 오늘이 6일이죠. 아마 다음 주부터 막 나오기 시작해서 16일까지, 8월 16일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래소로부터 이제 페널티를 먹죠. 그래서 아마 계속 다음 주부터는 16일까지는 계속 2분기 보고서가 올라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고 확정 실적을 발표를 다 하고 있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벌고 얼마를 벌고 그 내용 현금이 어떻게 흘러다니고 있고 하는 것들이 재무제표에 싹 보이게 되고 뭐 신사업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쫙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기가 올해의 절반, 올해의 상반기를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양극활물질을 가지고 100% 돈을 버는 회사인데 국제 광물자원 수급에 따라 가격 변동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3일 날, 지난 목요일 날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95.1%, 2분기까지의 누계가 1분기와 2분기를 합친 게 전년 동기 상반기,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62%, 매출이 최대치로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뭐 순이익도 순손실액도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뭐 크게 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 시장이 LNF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딱 그런 지점이고요. 자, 이게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5%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컨센서스,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용인할 수 있는 그 한도로 정해놓은 시장의 합의점보다 훨씬 안 좋은 그런 실적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30억 원. 그러니까 1분기에 3월에 404억 원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작년 12월도 46%의 컨센서스 대비 마이너스였는데, 그러니까 온전히 정상적으로 벌어들였던 게 작년 3분기 보시면 987억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다 보니까 시장이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LNF를. 그래서 LNF를 살 바에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을 사겠다. 이렇게 양극재를 굳이 산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지금 에코프로 BM도 실적이 안 좋고 포스코 퓨처엠도 예상보다 실적이 훨씬 안 좋을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지점인데, 그러면 LNF의 경우 3분기는 어떨까? 전년 동기 대비 역시 마이너스 32%. 그러면 3분기,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3분기도 LNF는 주가가 잘 가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근데 주가라는 건 언제나 선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를 쫙 그어놨는데 4분기 실적을 보면 57%가 늘어나네. 작년 4분기 때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57%가 늘어서 837억 원의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액은 계속해서 기록을 깨고 올라갑니다만 영업이익이 정상치로 회복되지는 아직은 않았죠. 근데 4분기부터는 기저효과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작년에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것을 이제 회복하는 단계. 그러면 지금쯤 이제 2분기 실적 보고서가 나오고 3분기 실적을 예측하고 하는 지점이 살짝 지나가면 4분기 실적 이제 좀 정상화가 되나? 이렇게 기대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연간 실적을 보니까 일단 올해 연간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2%, 매출은 54%가 늘지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2%. 작년, 재작년, 그 다음에 3년 전 그냥 연달아 실적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회사가 이제 고꾸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매출액은 계속 늘지만 이거를 효율성 있게 경영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LNF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경영진이 좀 모자란 거 아니야, 좀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년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도 거의 47% 정상치죠. 8조 8천억 원대. 근데 영업이익이 5,417억 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131%, 내후년에는 8,369억 원, 54%가 늘어나서 24년부터는 정상치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실적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올해 4분기, 아까 조금 애매한 상황이지만 올해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좋아진다.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도 당연히 따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일 금요일 날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를 살짝 그때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제가 이제 줄을 몇 개 그어놨습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했는데 이 이유가 리튬 등 메탈 가격 변동에 따른 판가와 매출 원가 차이의 감소, 그리고 제품 순실현 가치가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이걸 반영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재무제표에 나와 있었잖아요. 국제 광물 가격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그러면 여기 중간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군요. 이 결국에 뭐냐면요, 그 LNF나 이런 이제 이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 2차전지 그 양극재든 원극재든 이 이제 회사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리튬을 사다가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쓸 걸 이번 달에 사올까요? 아니죠. 미리 사다 이제 쟁여놓고, 그러니까 재고로 쌓아놓고 그걸 활용하면서 계속 만들어내죠. 그 리튬을 확보하는 게 그래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던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 리튬 가격이 쌀 때 내가 사서 비쌀 때 팔면 내 회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상황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이 LNF, 그 다음에 최근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 회사들의 실적 발표의 핵심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고요. 또 하나 밑에
녹록지 않은 글로벌 전기차 환경 속에 이렇게 돼 있는데 유럽에서 이미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줄고 있어요. 뭐 아시아도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 지금 전기차들이 그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지를 않고 판매량이 줄고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판가 하락과 출하량 부진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출하량이 줄면 그 다음에 양극재 뭐 지난번에 100개를 샀는데 이번에는 50개만 줘 아니면 한 30개만 줘 아니면 이번에는 주지 마 다음에 살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출하량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LNF는 불리한 메탈 수급 구조. 자, 포스코 그룹은 아예 광산까지 투자를 시작했죠. 뭐 아르헨티나에 뭐 염호를 얼마에 인수했네 이런 게 나왔잖아요. 에코프로 지금 그 완전히 사이클 그 회사 내에서 리튬 사업부터 해서 모든 걸 갖추는 그런 회사로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이 완전히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 LNF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시장의 국제 가격의 변동성과 여러 가지 출렁출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노출이 되면서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이제 리포트의 핵심이고요. 4분기가 돼야 이제 공장도 풀 가동을 하고 앞으로 추가 증설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22년 4분기 이후로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게 경쟁사들에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갭 차이가 발생하는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방금 말씀드렸던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에 비해서 LNF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LNF, 난 LNF는 불안해. 포스코 사야겠어. 그리고 에코프로 사야겠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번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그 IR을 통해서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중장기 수주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LFP 인산 처리라는 것 생산과 그 다음에 폐전지 확보를 통한 리사이클링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신규 이벤트들을 말을 꺼냈습니다. 이게 시장의 관심을 일단 받으면서 지금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가 살짝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게 뭐냐면요. 국제 리튬 가격입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해 초에 거의 이게 거의 500에 가까운 이제 이 RMB 단위가 킬로그램당 RMB 이거는 인민폐 그 중국 화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민폐라고 해서 RMB라고 하고 킬로그램당 RMB 리튬 가격을 정하는데 거의 480, 500까지 가까이 갔다가 5월까지 150, 160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비쌀 때 500에 사서 150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LNF는 지금 내가 사온 원재료 값에 내가 만들어서 파는 게 오히려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크고 이게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기 차량을 생산하는 그런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매출은 계속 꾸준히 늘었지만 생산성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5월부터 6월, 7월에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만 6월까지 300까지 이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분기에 지금 4월 이후 5월부터 7월까지는 5월부터 6월 말까지는 150 얼마에서 사서 300에 팔 수가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이거를 이제 이번에 지적을 했어요. 어떤 언론이 LNF가 이렇게 쌀 때 150 인민폐까지 떨어졌을 때 그 리튬을 사서 쟁여놨으면 지금 수익성이 더 좋아졌을 텐데 LNF는 지금 그러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LNF 경영진의 좀 바보 같은 좀 무능력함을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 기사들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LNF가 양극재 신사업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LS그룹과의 합병에도 관심이 쏠린다.
2차 전지가 장치 산업인 만큼 자금 소요가 큰데 LNF 재무 구조가 튼튼하지 않아서다. 특히 이제 6월에 LS그룹과 LNF가 LS-LNF 배터리 솔루션이라는 전구체 생산 합작사를 만들면서 인연을 맺었는데 LS그룹이 당연히 대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금력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협력할 부분이 좀 많다 하면서 LNF가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악화됐다는 밑에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경영 능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경영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하면서 자 밑에 보시면 대부분 고가 그러니까 원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과잉 재고가 축적이 됐고 그다음에 공격적인 재고 확대 전략을 펼치면서 재고 규모가 1조 6천억까지 늘었는데 이게 이 대부분의 고가의 원가가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원래 제조 기업은 제품의 원가가 오르면 통상 재고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신규 매입이 소극적이게 되는데 그리고 싸면 다시 재고를 늘리는데 LNF는 2분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경영진의 무능력을 지적하는 그런 기사 내지는 리포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LS하고 협업을 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한 건데 하지만 만약에 LS하고 LNF가 합병을 한다 그러면 자금 조달이 훨씬 원활해지겠지만 아직 두 회사에서 서로 다 구체적인 고려가 없다. 그래서 지금 LNF 입장에서는 조 단위의 자금이 지금 필요한데 다만 올해에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조달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규 해외 고객과 계약을 검토하고 있고 리튬 인산철 LFP 양극재 생산과 리사이클링 사업 또한 추진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LS는 사업 파트너긴 하지만 자금 조달을 해주는 그런 회사로 뭐 합병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 자본을 좀 끌어다 쓰겠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올해에는 계획이 없고 하더라도 내년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면 자 중요한 게 있죠. 코스피 이전 상장 논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로 옮기고 나서 해외 자금을 통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코스피 이전 상장 준비 관련 보도하고 지난 7월 19일 날 나왔는데 공시 언제 나오죠? 다시 8월 18일입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2분기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주 주말 금요일인데 2분기 보고서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 요 타이밍에 LNF 주가가 한 번 다시 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너무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완전히 바닥을 통과하는 그런 구간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 2분기 실적이 이번에 완전 엉망진창이 나왔는데 그러면 내년 2분기에는 이거보다 나빠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뭐 아까 3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업이익이. 원래대로 800억, 900억 정도의 이걸 뽑아내면 1000%, 2000%, 3000%의 영업이익 성장을 내년에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 사서 1년 기다려볼까 하면은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되게 중요한 지점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급을 보니까 최근에 개인만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이 팔고 있죠. 많이 팔고 있죠. 근데 한 달 통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95,000주 매수 우위에 있고 중요한 건 기관이라고 봅니다. 기관이 125만 주 누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고 36만 6천 주, 금투도 20만 8천 주, 투신 40만 주인데 투신 개인들의 펀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개인이 개별 종목은 사면서 펀드에서는 LNF를 제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다시 말하면 이 개인들의 종목에 대한 그 매수가 줄고 금투 연기금 특히 투신의 매도가 줄게 되면 다시 말해서 기관의 매도가 줄게 되면 LNF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 지금 앞에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스토캐스틱을 활용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던 자리들이고요. 자, 이번에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분홍색 241선에 걸쳐 있단 말이에요. 241선보다 더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아래쪽에 스토캐스틱을 보면 아직 하향 구간에 있어요. 하향,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 7월에 있었던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매수 신호를 내주는 자리, 이 자리가 481선 가까이까지 붙었을 때 22만 원까지 빠졌던 자리고요. 지금 241선에 붙어 있지만 제가 점점점 화살표를 점점점으로 찍어놨죠. 화살표. 며칠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지만, 반등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어디까지? 밑에 481선까지. 그러면 그 자리가 481선이 올라오는 자리가 지금 22만 원대라는 거죠. 22만 원대 초중반이 될 건데 한 주 중반까지 한 22만 원대 중반, 여기서부터 한 만 원 정도 더 빠지면 매수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뭐 얼마 22만 뭐 6천 원에 사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23만 원 깨지면 매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NF는 23만 원이 깨진다면 적극적인 매수가 유망하고, 바이앤 홀딩 최소한 1년 정도 예상하고 길게 가져가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2차 전지에 쓰이는 전지박이라는 것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전지박을 만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OLED 소재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회사인 솔루스 바이오텍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바이오를 하고 있었는데, 밑에 보시면 솔루스 바이오텍에 대한 지분 전량에 대한 양도를 결정하였다라고 5월 12일 날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 1분기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공시가 2월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2월 2일 날 있었던 공시를 보면 단독하고 영국의 크로다, 솔루스 바이오텍 3,500억 원의 인수, 이런 제목의 한국경제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라고 2월 2일 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7월 4일 날 이 공시를 보면 합병 등 종료 보고서, 이런 내용으로 상대방이 아까 크로다 오버시스 홀딩스 리미티드 이렇게 돼 있는 회사, 한국경제가 얘기한 그 회사가 맞는데 750만 주 솔루바이오텍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는데, 솔루스 바이오텍의 750만 주를 3,423억 원, 뭐 얼추 비슷한 자금으로 이제 인수를 양도했죠. 솔루스 첨단 소재 입장에서는 양도를 했습니다. 이제 바이오 사업을 하지 않게 된 거죠. 자, 그리고 7월 26일 날 이제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뭐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이번에 1,011억 원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7.74, 매출도 줄었고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13.16%, 상반기 누계로는 마이너스 328%, 완전히 뭐 망해가는 회사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고,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컨센서스랑 비교해보자 하고 봤더니 2분기 영업이익 마이너스 238, 이게 이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3분기, 4분기, 그 다음에 1분기, 2분기 계속 적자 폭은 오히려 커졌고요. 그런데 3분기 예상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 마이너스 77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되긴 하지만 적자 폭이 확 줄죠. 그 다음에 매출액도 1,000, 1,200, 1,100, 1,0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1,300대로 확 늘더니 4분기에 1,600억대로 매출액이 크게 튀면서 드디어 9억 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3분기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9억 원이라는 흑자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연간 컨센서스를 살펴보니까 일단 23년도 올해 마이너스 471억 원 적자가 더 늘었습니다.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매출액이 일단 49%가 늘고 375억 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후년에는 1조 원을 돌파합니다. 매출액이. 그런 다음에 영업이익이 734억 원으로 96%, 거의 2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점으로 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수급을 봤더니 개인만 계속 사고 있네.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엉망진창이니까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는데 외국인은 그래도 한 달 누계로 봤을 때는 4,500 뭐 25주 정도? 뭐 약간 그렇게 크게 왜냐면 하루에도 다 뒤집을 수 있는 거고요. 특히 금요일 날 11,000주를 팔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 누적 순매수가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이 된 거고요. 사실 문제는 기관입니다. 기관이 75,000주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 대부분이 투신입니다. 개인들 펀드 자금이라는 거고 사모펀드인데 자 중요한 거 기관이 75,000주를 주로 매도했던 거는 7월 중순 이전이라는 거고 최근에 계속 사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금투가 또 사모펀드가 그쵸? 그러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는 지금 주가가 좀 밀리고 있지만 이게 밀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수급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상당히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엿보이는 그런 구간이고요. 일봉 차트를 보니까 역시 이제 제가 뭐 예전 거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올해 1월, 그 다음에 3월, 5월, 그 다음에 6월 말, 7월 말 이렇게 5번의 매수할 자리들이 나왔었는데 자 지금 8월 달에 주가가 금요일 종가 보시면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있으면서 위쪽 선 2개 그려놨는데 위쪽 선하고 이제 거의 내려왔죠. 32,000원대까지 왔다가 올라간 건데 이제 지난 7월에 있었던 저점 부근까지 오니까 바로 반등이 나와서 아래 꼬리를 달고 회복하는구나. 그러면 33,000원대, 32,000원대 이 정도 가격대는 이건 바닥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닥이 아닐 수도 있죠. 바닥일 수도 있지만 바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32,550원 위쪽의 라인 32,550원을 지지를 받으면 그러니까 33,000원을 깨고 32,000원대까지 밀리면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서 바닥을 잡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걸 깨면 다시 매도. 그리고 밑에 29,980 그러니까 3만이죠. 3만 원 정도까지 추가로 밀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3만 원 가까이 붙었을 때 재매수하는 기회를 보시고요. 32,000원대에서 만약에 저점을 잡고 금요일처럼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한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2월 22일에 있었던 54,000원 고점 보시면 481선에 파란색 481선에 눌렸죠. 그리고 저점을 4월에도 계속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닥은 3만에서 32,000원대 그 구간일 것이다.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한스바이오메드. 얼마 전에 따로 이제 텔레그램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또 신청을 해주신 걸 보아서는 계속 걱정이 되고 비중을 줄이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요. 피부와 뼈, 인체 조직 이식제 및 의료기기 등의 제품을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회사. 피부 이식제, 뼈 이식제, 의료기기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품 보니까 의료기기, 모발 이식기 등의 의료기기가 전체 매출 비중의 42.95%를 차지하고 있고요. 뼈 이식제가 29.69, 그러니까 의료기기 43, 뼈 이식제 30, 이 두 품목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피부 이식제도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적을 봤더니 이게 지금 한스바이오메드는 뭐 컨센서스도 없고요. 뭐 리포트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지금 일단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1분기가 실적이 5월 달에 나왔는데 지금 8월이면 석 달이 지난 상황에서 전혀 예상하거나 이거를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걸 감안해서 다시 한번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를 내놓는 분석하는 리포트를 내놓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해.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이런 뭐 정보가 느릴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증권사들이 대신 분석해주는 정보를 보고 간접적인 정보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좀 깜깜이 종목을 투자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일단 1분기까지만 보면은 영업 손실, 작년 그 반기니까요. 이게 얘는 9월 결산 회사인가 보죠.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반기 보고서가 나왔던 건데, 일단 3억 원 정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좋아 보이진 않아요. 매출은 늘었지만. 이게 뭐냐면 2월 2일에 리포트가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주력 제품 성장에 더해질 모멘텀 감안 시 저평가 구간이 맞다 하면서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22,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하는 이 리포트가 2월 2일 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22년도, 3년도, 24년도 매출 그 규모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작년에 745억 원 매출해서 올해 949억 원, 내년에 1240억 원, 점점 늘죠. 성장하죠. 영업이익도 작년에 13억 원에서 올해 58억 원으로 5배, 4배 넘게, 4배 반 정도가 늘을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203억 원으로 또다시 한 4배 가까이 늘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계속 성장을 하는 회사가 맞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한스바이오메드,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 지난달 중순쯤에 28,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22,000원대로, 아까 신한증권에서 얘기했던 이제 목표 주가 마지막으로 22,000원을 제시한다고 했던 그 가격대로 다시 밀려 내려왔는데, 28,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20% 이상의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구간일 거고, 개인만 계속 사고 있고, 이 기간에 외국인이 최근에 팔고 있고, 기관이 계속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관 누가 팔았어 하고 보니까 사모펀드가 엄청나게 팔았고요. 25만 주. 그 다음에 역시 투신 개인 펀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봉 차트를 보면 2월 2일 날, 그러니까 2월 2일 날 주가를 보시면은 선을 그어놨어요. 제가 2월 2일 날 자리에 13,700원쯤 되는 자리에서 신한증권 리포트가 나온 거예요. 이 구간에서 22,000원 정도를, 지금 가격대 정도를 목표가로 해서 이제 나온 건데,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3월 중순까지 지속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12,000원까지 밀리는데, 여기서 초록색 60일선을 딱 만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예요. 가격에서. 첫 번째는 이제 480일선에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60일선에 만나더니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밀리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매수 기회를 준 뒤에는 쫙 급등을 합니다. 6월 초에 네 번째 매수 기회, 스토캐스틱의 매수 신호를 딱 주는 타이밍이 13,000원짜리 121선 기댄 다음에 13,000원에서 29,700원으로 120%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올라갈 때도 이렇게 스토캐스틱상에서 매수 신호를 주듯이 내려올 때도 파란색 동그라미처럼 매도 신호를 스토캐스틱이 주는데, 그 매도 신호가 7월 17일에 29,700원짜리와 그 다음에 7월 중순에 28,000원대 가격대에서 매도 신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하게 올랐다라고 보고, 이제 매수 신호를 줬던 자리에서부터 120% 오른 자리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이 매도 신호가 나오고 나서는 지금 보시면은 7월 말에 한 21,000원대, 그리고 다시 8월 들어서 21,000원대까지 22,000원 정도까지 밀리고, 그리고는 안 밀려요.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선을 쭉 그어놨는데 22,000원인 거죠. 그러니까 한스바이오메드는 저점이 22,000원일 가능성이 높고, 아래쪽에 지금 현재 주가 부분의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매수 신호를 주기 바로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2,750원에서 제가 볼 때는 22,000원 가까이 붙으면 이때는 과감하게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번에 29,000원, 28,000원대에서는 비중을 좀 깨면
이 이동평균선을 깨는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여기 보시면요. 7월 말에 장대 음봉이 나오고 이럴 때는 무조건 매도를 했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매도를 못 하셨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매도보다는 매수를 생각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빨간색 선 부근 22,000원 정도의 가격 붙으면 추가 매수도 괜찮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라인을 깨면 22,000원을 깨면 이때는 저 밑에 초록색 60일선 19,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비중을 줄여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종목 한화오션 보겠습니다. 한화오션은 LNG 운반선 그리고 유조선, 컨테이너선, LPG선 등 각종 선박과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고정식 플랫폼, 원유 시추 설비 등 해양 제품, 그리고 잠수함, 구축함, 군안함, 경비함 등 특수선을 건조하는 종합 조선해양 전문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가 인수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역시 1분기 실적 보면은 매출액이 1조 4,398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한 20% 정도 늘었고요. 영업 손실이 1년 전에 4,701억 원이었는데 627억 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은 적자 구간이었어요. 1분기 때. 이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보면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작년에 마이너스 7,258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7,763억 원으로 현금이 더 줄어요. 근데 밑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보면 현금 유입액이 2,445억 원. 지금 그룹 내에 현금이 영업 활동으로 생기지 않으니까 현금을 급히 막 마련하는 겁니다. 어디서? 바로 밑에 보시면 단기 금융상품의 회수, 이런 금융상품을 정리해서 현금을 끌어들이는 거죠. 뭔가 투자도 해야 되고 배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급히 현금이 마구마구 필요해지는 그런 구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한화오션에 대한 리포트 하나를 보시면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제목에 약간 부정적인 느낌의 리포트를 썼지만 사실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자, 2분기 전망을 보면 영업적자 250억 원이래요. 아까 1분기 영업적자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627억 원이 2분기에는 이제 250억 원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적자, 영업이익 마이너스가 또다시 3분의 1 규모로 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상선 플러스 특수선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러나 미리 주가는 그 기대감, 이 현실화되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요. 앞으로 기다리면 좋아지는구나 하고 지금 올리지. 바로 그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보니까 2분기 때까지 마이너스 168억, 아까 250억 원 예측을 했지만 증권사들의 컨센서스 보면은 마이너스 168억 원으로 더 적습니다. 그죠? 자, 3분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구간에 드디어 영업이익이 117억 원 흑자를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분기에는 이걸 4배 넘게 늘립니다. 흑자 전환하는 그 폭이 475억까지 늘어나고 매출액은 2조 3천억 원대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제 2분기 지금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3분기 지금 지나고 있는 구간부터 좋아지네? 그 다음에 다음 분기는 더 좋아지네? 그럼 내년에 어떨까요? 내년 거 볼까요? 올해 일단 169억 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는 마이너스 1조 6천억, 재작년에는 마이너스 1조 7,500억. 2년 동안 3조 4천억 가까운 적자를 내던, 영업 적자를 내던 회사가 올해 169억 원 흑자가 나고요. 내년에는 4,147억 원. 밑에 퍼센테이지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2,355%. 이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2025년은 6,900억, 7천억 원 정도로 그냥 지금 이미 다 지나간 2분기를 거쳐서 3분기, 4분기, 내년, 내후년 계속 성장을 하는 회사라면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죠.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을 이제 저도 매수를 했다가 좀 제가 정해놓은 하루 하락
폭을 넘어서는 바람에 이제 매도를 했는데 매도를 해놓고도 주가가 잘 가고 있죠. 자, 한화오션 누가 사주고 있습니까? 외국인이 계속 사주고 있어요. 234만 주 계속 지금도 사고 있어요. 그렇죠? 개인이 따라붙었고 기관이 팔고 있는데 기관 누가 팔고 있을까요? 은행이 팔고 있네요. 158만 주나 정리를 했습니다. 은행 별로 걱정하지 말자. 근데 다코스 누구냐? 사모펀드하고 금투예요.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 것에 걱정이 좀 되는데 164만 주 최근 한 달 동안 164만 주를 털고 있는데 은행이 158만 주를 털어냈다. 그리고 사모펀드가 65만 주를 털어냈다. 하나오션의 우구는 연기금이고요. 하나오션의 적은 지금 은행과 사모펀드입니다. 이게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연기금이 사주고 있는 것에 호감을 느끼거나 은행과 사모펀드가 덜고 있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외국인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승부를 볼만하다. 46,000원 가격대 비싸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올해 3월, 올해 5월 매수 신호가 저점에서 아주 좋은 자리에서 나왔었죠. 3월에 241선, 61선에 붙었을 때 가격대가 22,000원이었습니다. 지금 가격의 반도 안 되죠. 그리고 5월에 매수 신호가 다시 나왔을 때 24,000원대였습니다. 지금 가격대의 절반쯤 되죠. 사실 그 이후에는 매수 신호라는 게 딱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끌어올 주가를 폭등시켜 올라갔다가 7월 12일 날 5만 원 코앞에서 밀리기 시작을 해서 이제 7월 말에 4만 원 초입까지 딱 20% 정도 하락한 뒤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46,000원이라는 현재 가격대가 지금 보면은 지난 3월, 5월에 있었던 뭐 사실 저점은 작년 10월 17,000원대였는데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조선주 실적 개선세를 생각해 보면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도 20-30% 이상의 추가 수익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LG전자입니다. LG전자인데 LG전자 뭐 가전회사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H&A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에어컨 그 다음에 HE 홈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HE TV 오디오 홈 뷰티 기기 등 그 다음에 VS라고 하는 Vehicle Component Solutions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BS 비즈니스 솔루션 그 다음에 이노텍 LG 이노텍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자 제품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율 39.3%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H&A LG 디오스, 트롬, LG 시그니처 또 뭐 오브제 컬렉션 그 다음에 휘센 제가 며칠 전에 언급했던 휘센 지금 에어컨 전쟁입니다. 전쟁 에어컨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정도의 뭐 엄청난 대기 물량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가전 회사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지금 이 무더위가 지나가고 있는 3분기에 올리고 있다. 그러면 3분기 실적 언제 발표하나? 3분기 끝나고 잠정 실적은 10월에 나올 거고 보고서는 11월에 나올 테니까 지금 8월이니까 지금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주가는 상당히 올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매출 실적을 보면 작년과 비교할 때 이 가장 비중이 큰 H&A는 소폭 늘었고 그냥 비슷하죠. 비슷한데 TV, AV, 뷰티 기기 등이 좀 줄었어요. 한 20% 가까이 줄었고요. 자동차 부품 늘었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솔루션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작년 대비해서 좀 매출이 줄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7월 27일 날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정정을 했죠. 그런데 정정의 폭이 너무 커버려가지고 이게 신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영업이익이 12.7% 늘었다고 발표를 했다가 오히려 6.3% 줄었다고 다시 고쳤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언제 생기냐면 회계사들이 이제 회계법인에서 이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봤던 것들이 이제 플러스가 아니고 이건 마이너스야라고 고쳐지는 경우, 그죠? 그러면은 뭐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여기다 반영을 하게끔 바뀌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런 고시가 나오는데 어쨌든 실적은 원래도 안 좋았지만 더 안 좋은 실적이 됐어요. 분기 실적 볼까요? 2분기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마이너스 24% 최악의 뭐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영업이익이 1분기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매출액도 줄었고요.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중요한 거 3, 4분기인데요. 3분기 보면은 영업이익이 8,578억 원으로 15% 전년 동기 대비 15%가 늘 걸로 예상이 되고 4분기 때는 8,800억 원대로 이제 작년 4분기 때 최악이었잖아요. 693억 원. 여기에 대비해서 1176%라는 놀라운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분기가 바닥이네. 3분기, 4분기 때 좋아지네라고 볼 수 있죠. 연간으로 보면 올해 실적도 작년보다는 좋아져요. 11%. 2분기가 안 좋았을 뿐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내후년에는 5조 1천억으로 다시 큰 폭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을 보면 근데 개인만 최근에 사고 있죠. 왜? 지금 안 좋으니까요. 지금 안 좋으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던지고 있는 거고요.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 지금 사고 있는 개인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을까에 따라 주가 수준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은행을 제외한 기관 다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어서 일단 수급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차트를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저도 요즘에 계속 이 종목을 샀다가 또 팔았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 분홍색 라인 241선을 103,8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3,600원으로 일단 살짝 하향 이탈했어요. 일단 깼어요. 살짝. 481선에서 지지를 할 줄 알았는데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단숨에 뚫었고 또 이 하향 이탈한 지 5일 만에 241선까지 뚫었어요.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어디까지 추가로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까? 작년 11월, 12월에 뾰족뾰족 나온 이제 단기 고점에 윗꼬리를 달았던 지점을 보시면 여기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 99,000원대 이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만약에 241선을 뚫고 더 내려가면 진짜 바닥이 10만 원이라고 봅니다. 10만 원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리면 10만 원 가까이 내려가면 또 사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481선 있는 11만 원대 초반까지 한 10% 남짓의 수익을 아마 예상을 하고 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이 241선 현재 구간에서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도 사실 되게 괜찮은 자리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계속 빠지고 있는데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계속 빠지고 있는 지점에서 계속 사면 계속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을 보면서 사야 될 것 같고, 다만 자 작년 9월 보시면 RSI가 파란물 들어와 있는 유일한 기관, 그리고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자, 작년에 9월에 RSI가 저점일 때 77,000원일 때 여기서부터 고점까지 132,000원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90% 넘게 수익이 났죠.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 수준도 바닥 좀 싸다고 보면, 이 과매도 구간이라는 걸 믿고 그냥 산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부터 매수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사서 많이 빠져봤자 10만 원이라는 믿음. 물론 10만 원 깨지거나 지금 자리 구간 241선 깨지면 조금 비중을 줄여야 할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볼 때 저점 부근까지 거의 왔다. 그리고 단기간에 7월 중순에 12만, 거의 13만 원 가까이 12만 6천 원, 7천 원 정도 갔던 종목이 단숨에 지금 한 20% 가까이 추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락한 것에 대한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LG전자 관심 종목으로 가져도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보시면은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이 퍼센트 K 값이 퍼센트 D 값을 추월하는 그 골든 크로스가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그래서 또 RSI도 과매도 구간이고 해서 이 종목이 또 수익도 3분기,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 4분기에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할 만한 자리 아닌가. 그리고 아주 좋은 자리가 또 더 여기서 10만 원 부근까지 밀리면 더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10만 원 안팎에서는 뭐 과감하게 매수, 공격적인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5종목을 굉장히 좀 시간을 줄일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시계를 보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네요. 그래도 종목, 내가 신청한 종목,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래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좀 참고를 해서, 뭐 선택이 본인이 하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저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좀 진지하게, 진솔하게 말씀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